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연구진에 참여하고 있는 남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뭐 이렇게 좀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들이 상당히 좀 사람들 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오늘 울진 그 어촌 바다를 지키는 우리 어촌계장님들, 어민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뭐 냉수대가 형성됐다가 또 고수온이 금방 찾아오고 이 상당히 뭐 바다 날씨도 바다 일기도 상당히 그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최근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될 우리 사람들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문화원에서 그 지난 7월부터죠. 문화유산청 공모를 통해서 사실 이제 조사 우리 여기에 많은 연구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연구진들이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 8월에 이르기까지 그 울진 해촌 특히 어촌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발품을 파면서 현지 조사, 현지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간 이 그 성과물들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그 저간의 그 조사 과정들, 연구 과정을 통해서 또 향후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더 확인하고 또 이를 기 위한 자리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공식적인 학술제의 이름은 울진 갯바위 어로 공동체의 떼배 활용 미역 채취에 관한 학술 포럼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학술 포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그 많은 그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진들, 그다음에 그 이 주제에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점들 혹은 보건점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멀리 목포대학이나 또 독도에서 우리 김수희 선생님도 오셨던데 이게 먼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연구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또 쉽게 이렇게 연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울진의 그 어촌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우리 어촌계장님들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일이 한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저간에 이 학술 포럼이 진행되어 왔던 과정 뭐 이런 경과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그 학술 토론회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진들, 이 학술 영역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을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김구한 선생님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중구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다련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건두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혜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윤숙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연구진들의 조사 과정과 같이 토론을 참여하고 또 다른 그 주제 동일한 주제로 발표를 하실 패널 선생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의 오창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목포대학의 이옥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그 목포대학의 최지선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먼 곳에서 이렇게 걸음을 주셨는데 오늘 학술 대회를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또 그간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짚어주실 우리 토론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경대학의 서경순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독도재단의 김수희 선생님, 그다음에 전남대학의 김준 선생님, 그다음에 안동대학의 박선미 선생님, 목포대학의 이민재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영남대학의 정재영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 학술대회를 사실상 현장에서 우리 연구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그 소중한 어떤 그 이 생업 이 기술들 이런 축적했던 문화들을 연구진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주고 또 직접 시연도 해주시면서 연구진들의 연구에 절대적 기여를 해주신 우리 어촌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산풀이 어촌계장님 김상봉 어촌계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울진 곡해마을의 김소종 어촌계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면 석호마을의 김대식 어촌계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변 삼리조 본께마을 어촌계장 최범석 어촌계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북면 나곡리의 박영교 어촌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울진읍의 대나리 어촌계를 맡고 계시는 이선호 어촌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멀리 그 고포 미역으로 유명하죠. 고포 어촌계 최동관 어촌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그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정마을의 건기룡 어촌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그 용역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적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울진문화원 김성준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 이사님 전병일 이사님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상구 문화원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목포대학 고글유학과의 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연구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상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 우리 그 송경식 영상팀 대표 외에 실무진들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 계십니다. 그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 울진군청 문화관광과의 윤은경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화관광과의 이 사업의 실무를 맡아서 하는 이현은 팀장님, 문화재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 그 일일이 참석하시는 분들, 참여하는 분들을 설명드린 까닭은 사실 이 작업이 어떤 기록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통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연구 과제여서 사실상 연구진들이 많은 발품을 팔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울진 지역에서 실제로 미역 채취 기술, 미역 채취 생업에 현장에서 직접 평생 그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축적해온 이런 이 기술들, 그다음에 거기에 쌓였던 문화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상 수행되기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 이 자리에 이 아주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의 학술 포럼 시간에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해주신 우리 어촌계장님들에게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한번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이 학술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청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문화유산청에서 그 공모 사업이 진행됐고 울진군에서 이 울진 지역의 중요한 생업의 하나인 미역 관련된 이 생업들을 현지 조사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또 이런 어떤 생업 기술들을 끊임없이 보존하고 전성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데 이제 울진군에서
관점을 갖고 문화유산청의 공모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산청의 공모가 8월 달에 진행이 돼서 10월쯤에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아까 말씀을 소개를 시켜드린 건두현 선생과 이중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 학술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진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처음 정물 보름, 사실 그 어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시력인데 그 정물 보름 성황제 보름 제사라 부르죠. 그 마을 제사들을 시작으로 우리 연구진들이 울진 지역의 해촌의 정월 보름 제사들을 참여 관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그다음에 4월 초부터 미역 채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연구진들이 각 마을 고포서부터 금음, 후포, 금음에 이르는 각 어촌계의 미역 채취 현장을 다니면서 현지 인터뷰, 참여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현지 참여를 했는 바가 있는데요. 한 3회에 걸쳐서 직접 그 미역 생산 현장, 나곡 삼리, 그다음에 주변 삼리를 중심으로 요즘 전마선 좀 동력화되어 있지만 전마선을 이용하거나 떼배를 이용해서 미역을 채취하는 채취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하고 또 실제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또 우리 영상팀들이 전체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학술대가 열리는 문화원 자리에서 저희들 연구진들끼리 모여서 연구 과정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중간을 점검하는 워크숍을 1회 가졌습니다.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실제로 발주한 문화유산청의 관계자들이 울진에 방문을 해서 그 연구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부분들이 오늘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아마 그간에 우리 연구진들이 말품을 팔아서 성과를 거둬냈던 이 성과물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한 연말쯤에 그런 성과물들이 집대성돼서 울진 미역 생산, 떼배 활용 미역 채취의 생업 기술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갖는지, 향후 전성의 배경들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물들이 만들어지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조금 장황했습니다만은 전체 소개와 배경을 설명드리고 바로 우리 김성준 문화원장님의 인사말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장님 인사 말씀이 끝나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연구진들하고 패널 분들이 1차로 좀 이렇게 사진 촬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모여서 촬영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1부 토론, 2부 토론 이렇게 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승현 문화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울진 문화원장 김성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낯이 익은 우리 울진 군민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이렇게 울진을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어쨌든 이 떼배 활용을 위한 학술 포럼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고 요즘 한참 또 더운 때라서 아마 오시는데 고생을 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진 떼배가 사실 이렇게 좀 울진의 전통 어업 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지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된 것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특히 우리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6.25 직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울진 사람들이 독도에까지 가서 미역을 채취해 왔어요. 독도에까지 가서 미역을 채취해 가지고 독도 광장에다가 말려 가지고 싣고 와서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울진은 해안선 길이가 82%나 2km나 되다 보니까 울진 주민들 대부분이 어촌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유산으로 미래 유산으로 삼아야 될 그런 중요한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떼배를 가지고 미역을 채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상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울진에서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할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떼배가 가장 좋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도 그 연구선상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참 아까 여기 자료집에도 보니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던데 이제 아마 내년 봄쯤 되면은 이 사업이 그냥 완료가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 연구했는 자료를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이제 묶어서 결론을 짓는 이런 아마 또 이 행사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래서 우리가 그 국가에서 지난 2021년도 3월 달에 이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몇 개가 지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총 8개인가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뭐 이 제주도에도 있고 보성 뭐 뻘밭 문화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울진 떼배가 이미 그때 이 어업유산 9호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오늘 이 학술대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완전히 이게 이제 떼배를 우리 울진군의 중요한 미래유산으로 이제 정착하도록끔 이렇게 하는 과정이 오늘 그 과정입니다. 우리 오늘 특히 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울진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이분들도 집에 가면 다 참 시간을 쪼개서 사시는 분들인데 이게 참석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어민들은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어민들의 대표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 학술대회 할 때 질문도 좀 하시고 이래서 지역에 돌아가시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한테 홍보도 좀 하시고 이래서 울진군에는 이 떼배가 우리나라에 완전히 떼배 하면은 울진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오신 오늘 또 장시간 이렇게 또 학술대 발표도 해 주시고 하실 선생님들 이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잘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잘 이제 연구를 해 주시고 정말 울진의 좋은 미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사실 고향이 그 매하면 오산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미역과 관련해서 많은 현장들을 보고 지키고 직접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역에 대한 아주 풍부한 또 이게 어촌에 관한 애정들을 듬뿍 엉킨 그런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원래 20분 시작했는데 한 20분 이상이 지금 좀 늦어서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회자 본부는 시간을 잘 음수하는 것이 사회자 본분 같습니다.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발표 30분, 토론 15분에 되어 있는데 우리 유능한 발표 토론자께서 시간을 많이 줄여 믿고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어청기장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토론자뿐만 아니고 플로에서도 질문 뭐 한두 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문혜진 선생님 발표인데 아마 떼배와 관련된 총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게 어청계장님 직접 인터뷰하셨기 때문에 좀 유익한 자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혜진 선생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문혜진입니다. 어촌계장님들 조사할 때 부경대라고 했는데 왜 부산대학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7월 1일부로 이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요. 울진떼배의 전통 지식 전승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촌계장님한테 많은 이야기들과 정보를 얻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제가 오해를 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제가 찾아뵙지 못했던 어촌계장님을 다음에 또 연락드려서 또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요. 그 식민지 그 수산에 대해서 책을 쓴 요시다 게이치라는 사람이 조선수산개발사에서 떼배는 그 원시성 때문에 다이쇼 중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떼배가 없어졌고 남아있는 곳은 제주도뿐이다 라고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선생님들 여기 뭐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울진 떼배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된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통 지식의 가치가 있지 않나 원시송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떼배의 전통 지식의 조사를 통해서 그 어업적 가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전통 지식으로는 이제 떼배를 둘러싼 제작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20년 봉계마을에서 떼배를 제작했고 또 2024년에 나곡리에서도 떼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곡리 목수님은 좀 바쁘셔서 제가 만나뵙지 못해서 우선적으로 봉계마을 떼배를 제작하신 김천수 목수님을 만나뵙고 문의를 하게 됐고요. 이 김천수 목수님은 북면 최진철 아버님이라는 울진군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떼배 만드는 목수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진철 아버님 밑에서 목수 일을 배우면서 북면, 그 다음에 죽변면, 온양은 앉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안 보여가지고요. 울진은 온양 일대에서 떼배를 제작하러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2020년에 봉계마을에서 떼배를 제작할 때 오동나무는 지금 봉계마을 이장님하고 남유선 선생님께서 오동나무 20주를 200만 원에 구입을 하셨고요. 이게 2024년 올해 4월에 제작한 나곡리의 떼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2020년에 봉계마을로 돌아가면 오동나무를 구입한 후에 목공소에서 1차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박구병 선생님이 1996년에 떼배 만드는 기술을 보면 오동나무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이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목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겉면 같은 경우는 좀 다듬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사용한 기구가 울진 그 사투리로 짜고라는 그 도구인데요. 이걸 이제 찍어서 겉면을 좀 다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동나무를 이으는 작업인데 이거를 세경이라고 합니다. 세경이는 그 최근 들어가지고 새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오동나무를 박아가지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경이를 할배비라고 이제 울진 사투리로 얘기하고 표준어로는 할비비라고 합니다. 이 기구를 이제 수동식으로 보여줬는데 지금은 전동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뚫고 있고요. 찍어서 눌러서 돌리면 구멍이 나고 이걸 이제 정 같은 걸로 좀 넓혀가지고 세경이를 박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드는 게 노바지하고 노지개는 일반적으로 다 만들고 소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곡 같은 경우에는 떼삼을 주로 많이 제작을 했었고요. 이 떼삼이 죄송합니다. 이 떼삼은 그 미역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겉에 테두리로 두르는 거고요.
요즘은 이 떼삼을 잘 두르지 않는데 미역을 해서 그 박구변 선생님이 1996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미역을 포대로 넣어서 넣으면서 이 떼삼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2020년 이후로 제작한 떼배를 보면 이 떼삼이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노바지 위에 이 쇠로 된 노조시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노를 만들 때 노심이라고 하는 파일 부분에 넣어가지고 노를 이제 젓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노를 김천수 목수님께서는 최진차 아버님께서 만드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부산의 녹 만드는 공장에서 노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만드시는 법을 잘 모르셨고 다른 마을에도 물어보니까 공장에서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구입한 경우가 많고 망양 1위 같은 경우에는 조선서에서 나왕이라는 목재를 구입을 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하면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어촌 계장님들 인터뷰를 해보면 노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다 알고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지금 전승이 끊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들지 않으셨고 대부분의 마을에서 공개 마을도 그렇고 나옥도 그렇고 이전에 쓰던 노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목수님이 떼배를 만드는 모습이고요. 이게 본계마을 떼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떼배를 규정을 할 때 여기 계신 어촌 계장님들이 이제 대부분 하는 말씀이 이 떼배는 마을 미역 공영 채취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1908년에 어업법이 공포되면서 미역 채취가 그 2종 면허어업으로 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11년 8월에 어업령이 공포되면서 그 제6종 면허어업으로 최초 전용 어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어업이라는 것은 지선 주민들이 그 자치적으로 공동하는 재산이 되면서 이 미역 그 각바위가 미역 그 바위가 마을의 공동 재산이 되면서 공동 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 어장에 있는 미역을 같이 채취하다 보니까 이 떼배 제차가 미역이 마을 공영 어선이 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그 양정 어촌면 계장 권기동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 떼배라는 것이 개인 소유인데 왜 이게 마을 공영 어선이 되냐라고 여쭤보시니까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같이 채취하지만 떼배를 가지고 이 그 떼배로 채취한 미역은 공동으로 배분을 하고 그 떼배를 주신 분에게 한 20% 정도 집가리를 더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범송 어촌 계장님께서는 봉수마을 계장님이신데요. 마을마다 보면은 한 세대 네대 이렇게 공용으로 그러니까 이 마을마다라는 울진군을 따라서 있는 어촌 마을에서는 한 세네 대씩 다 공동으로 미역 채취선이 있었고 곡해마을의 김소정 어촌 계장님께서는 그냥 어촌 계원에 한해서 옛날에는 다 떼배를 만들고 돈을 주고 만들기보다는 그 사람이 만들면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미역을 채취를 하면 한 움큼 미역을 더 주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포리 어촌 계장님도 여기 나와 계신데 1리, 3리, 4리에도 마을마다 한 대씩 다 공용으로 쓰는 떼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촌에서 전체 쓰는 그 공영 어선이 아니라 그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마을이 그 나곡리하고 그 다음에 망양 1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짬이 넓어가지고 이 짬을 굳이 뽑기로 해서 이제 매년 어촌 계원들마다 이렇게 구획이 정해진 바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곡 어촌 계장님께서는 바위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떼배는 전체 어촌 계원이 공영하는 게 아니라 바위 주인들끼리만 공영하면서 이 바위 주인들끼리 미역을 관리하고 채취하고 건조, 판매하는 거를 일가 같이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떼배를 많이 만드냐라고 했을 때 전체 같이 채취한 거는 n분의 1로 나누지만 풍락초라고 해서 해녀가 채취하고 난 다음에 떠있는 미역을 줍는 거는 개인 소유로 들고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떼배로 미역을 채취가 굉장히 잘 돼서
경쟁적으로 조금 많이 만들었다. 낙옥 같은 경우에는 망량에도 그때 구획이 한 9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 떼배가 10대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배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떼배를 운영하는 기술은 떼배를 먼저 인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1996년에 박구병 선생님께서 조사를 하신 사진인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막대기 같은 것을 둔대라고 합니다. 둔대를 세경이 옆에 대각선 방향으로 꽂아가지고 그 지렛대처럼 들어올리면 이렇게 들어올려짐으로써 앞으로 인양하는 방식을 울진군, 나고, 원양 일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썼고요. 양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바닷가에 이제 경운기에 이어가지고 좀 인양을 하는 작업을 했다고요. 이후에 크레인이 포구에 설치된 마을에는 이게 지금 봉수 마을 사진인데요. 크레인으로 이렇게 인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레인으로 인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떼배 운영 기술에서는 주요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게 낫대라고 하고 이게 깔꼬리 또는 깍꼬리라고 하고 이거를 창경이라고 합니다. 낫대는 그 낫에다가 2, 3m의 장대를 이은 것이고 이 낫대는 떼배 위에서 미역을 채취할 때 베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낫대의 이 낫부분은 고정하는 부분은 박달나무를 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깔꾸리는 사진에서 보다시피 소나무 가지 여러 개 이렇게 붙은 거를 장대에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미역을 건져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깔꾸리의 장대 부분은 가죽나무를 사용하는데요. 물에 오래 있어도 물에 흡수하지 않아서 가볍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창경은 사다리 꼬리 상자의 뒷부분에 유리를 대고 통속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한 것인데요. 수경이라고도 하고 떼배에 미역 채취할 때 바닷물이 잔물결이 있거나 할 때 잘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오동나무 판자로 주로 만들고요. 긴 창경은 선체가 높은 가해선이나 전마선으로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고요. 작은 창경 같은 경우에는 떼배처럼 평평한 곳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상자 형태의 창경은 대략 메이지 40년대부터 보급이 됐는데요. 울진군의 창경이 언제 보급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양정마을의 경우 조양사 어르신께서 우리 마을은 1920에서 30년대쯤에부터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울진군의 심안해연에서 1906년에 2조 5천이 형성되었고 이 심안해연에서 오신 분들이 미역 채취 방식을 보니까 틀이라고 해서 봉 같은 걸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썼더라고요. 창경으로 해서 그때 이제 일부 조선인들한테 창경이 보급되지 않았나라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창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죽변 어촌계장의 방학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죽변 후리깨 마을이 형성되면서 이때 북한에서 창경 만드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쓰면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게 양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까지 그 푸름이라는 어고를 사용하다가 이후부터는 창경을 대체했다라는 그런 기술에서 아마도 이 아바이 마을이 형성되면서 창경이 보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경이 보급되기 전에는 푸름이라는 그 고기 창자를 삭힌 그 기름을 가지고 창경을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연구들에 따르면 이 창경이 미역을 채취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도구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촌 계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울진군에는 너무 수심이 좋고 잘 보여서 수심 2m까지는 굉장히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역 채취할 때는 창경을 거의 쓰지 않았고요. 창경을 쓰는 게 이제 물이 좀 흐린 날, 잘 안 보일 때 또는 양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역 채취하고 난 다음에 그 풍막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절각 같은 데를 찾기 위해서 수경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털개, 그 다음에 틀이라고 이제 한국수산지에 나오는데요.
이 털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마을이 양정마을밖에 없습니다. 양정마을에 보면 이 틀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게 한국수산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게 남해안에서 사용되는 것이라서 좀 모양이 틀린데요. 양정마을에서 사용됐던 거는 이 끝에 손잡이가 고리 모양으로 있었고요. 이 앞부분이 이 소나무로 박았는데 일자로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십자형으로 박힌 형태로서 1950년대까지 수심한 7m 정도의 미역을 채취하는 데 사용했고요. 이거는 이 트리를 이 미역에 감아가지고 잡아 당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진 거는 트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떼배를 그러면 이 도구들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울진군에는 떼배의 대부분 한 사람이 타서 작업을 했고요. 혼자 나갈 경우에는 뭐 낫대나 깔꼬리 참경을 실은 다음에 떼배를 타고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가감에 닷을 내리고 왼손으로 수경을 잡고 오른손으로 낫대로 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 감사하게도 봉계 마을에서 시연해 주셔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낫대로 꺾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둘이서 할 때는 보통 둘이서 잘 하지 않는데 둘이 나갈 경우에는 미역을 많이 할 때 무거울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나갈 때는 한 분이 운전하시고 한 분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한 분이 낫대로 작업하시면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미역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가해선이나 전마선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이 운행을 하시는데 이 가해선이나 전마선의 창경 같은 경우에는 그 창경을 들지 않고 입에 물고 작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떼배 같은 경우에는 파도에 밀리지 않는데 가해선이나 전마선 같은 경우에는 잘 밀리기 때문에 한 손에 노를 잡고 한 손에 낫대를 잡고 하기 때문에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경을 입에 물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울진 떼배의 이제 전승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을이 나곡하고 망양 1위인데요. 나곡은 그 지금 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태풍으로 2020년인가요, 계장님? 예, 떼배가 부셔져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더 많이 미역을 채취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올해 떼배를 제작을 하면서 미역 채취에 쓰셨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망양 1위는 1990년대부터 떼배를 만들어 원래 전마선으로 미역 채취하는 곳인데 떼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미역 채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마을은 나곡하고 망양입니다. 고포부터 보면요. 고포는 원래 떼배로 미역을 채취했는데 1977년 이래로 해녀가 들어오면서 떼배를 사용하지 않고 해녀로 미역을 채취하고 있고요. 나곡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은 곳에는 머구리가 미역을 채취했고 얕은 곳은 그러니까 낫이 닿는 수심이 2m 정도 되겠죠. 떼배하고 전마선으로 미역을 채취하다가 1957년에 죽변에서 해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해녀하고 떼배로 미역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봉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나곡과 똑같이 깊은 곳에는 머구리, 수심이 얕은 곳에는 떼배로 미역 채취하다가 1980년대부터 해녀가 미역 채취를 하러 들어오면서 1990년대 떼배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녀가 미역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후리끼 같은 경우에는 떼배로 미역을 채취를 했었는데 한국 동란 이후에 1954년에 후리끼 마을이 정착을 하면서 그 북한 이주민에 의해서 가이선으로 미역을 채취했고 그리고 그 후리끼 마을에 제주 해녀가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제주 해녀하고 가이선을 가지고 이제 미역을 채취하다가 이 가이선을 하신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현재는 해녀들이 행사료를 내고 어촌계에 미역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변군 같은 경우에는 골장, 곡회, 양정, 대나리, 현내, 공세까지 전부 다 떼배를 사용하셨다고 우리 김소정 어촌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곡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심 깊은 곳은 머구리, 얕은 곳은 떼배를 하다가 봉수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부터 떼배가 없어지면서 해녀가 미역을 채취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양정도 깊은 곳에는 머구리, 얕은 곳에는 전마선과 떼배로 미역을 채취하다가 이제 떼배가 2003년인가요, 계장님? 없어지면서
2006년부터는 2006년에 없어졌나 보다. 2006년에 떼배가 없어지면서 해남으로 미역 채취를 하고 있는데 머구리 깊은 곳에서는 머구리가 하던 곳에서 미역이 더 이상 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해녀로 왜 미역을 채취하지 않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해녀가 귀하다고 합니다. 모시기. 그래서 해남 네 분이 지금 미역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산포리 같은 경우에는 전마선하고 떼배로 미역을 채취하다가 1980년대부터 해녀가 유입되면서 해녀하고 전마선으로 이제 미역을 채취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스쿠버 다이버 협회에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같이 미역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망양 1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은 그래서 이 울진군에서 떼배로 미역을 채취했던 곳은 고포에서 산포리까지 볼 수가 있고요. 산포리 밑으로는 해녀로 미역을 채취했는데 전마선이나 망양 1위 같은 경우에는 미역을 채취해 보니까 떼배가 더 편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전마선에서 떼배로 이제 다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양 1위 어촌계장 임옥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마선은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는데 번거롭고 또 건조하기가 비싸고 그리고 만들기가 힘든데 떼배 같은 경우에는 파도 쳐도 넘어갈 때 그게 없고 밀리지 않고 물이 그냥 항상 들어와 있으니까 퍼낼 필요 없고 무게감이 있어서 좋다. 그래서 미역을 채취하는데 최적화된 어선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고포에서 산포리까지 원래 떼배를 이용하다가 1990년대 망양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동해안에는 떼배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라고 이제 1990년에 박구병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북한의 상한선이 강릉시이고 남쪽의 가장 아래쪽에 울진군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주 분포 지역이 강원도인데 이 강원도에서 아마 울릉군을 거쳐서 울진군까지 그 강원도에서 울릉군으로 떼배가 확대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오늘 오신 그 산포리 어촌계장 김상봉 선생님께서 그 떼배라는 게 울진군뿐만 아니라 경북 구룡포와 간포 일대까지 있었을 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찾아보니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그 수산업자용 선박의 난을 보니까 1918년까지 떼배 그 통계 수치가 나와요. 이게 보면 경상북도에 250, 101, 95, 145의 떼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울릉도로 한정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요시다 게이이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당시에 구한말에 있었던 곳이 포항 영일만의 떼배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상북도 밑에까지 떼배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고 확실하게는 포항시 영일만까지 떼배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울진군에서 떼배는 북면 고포에서부터 산포리까지 사용되었지만 떼배의 어업적 가치 때문에 망양 1위에서 1990년부터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울진군에서 떼배를 만드는 제작 기술은 몫이라든지 어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전승이 되고 있었고요. 단 노를 만드는 기술은 기억은 하지만 제작은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망양 1위와 나곡리에서 떼배를 운영하면서 떼배를 운영한 미역 채취 기술이 전승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이게 망양 1위에 있는 떼배 모습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원형이랑 모습이랑 많이 틀려요. 그래서 떼배가 그런 미역 채취에 적합한 어업적 가치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재료나 그런 모습들이 다양화되면서 전승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기구 또한 이게 수경입니다. 작년에 만든 수경인데 오동나무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다라이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경처럼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되게 망양일의 또 다른 배고요. 스티로폼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요 롤러 같은 걸로 밑에 넣어가지고 밀어가지고 인형하시는데 쓰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금 산포리 어촌계장님 와 계신데요. 산포리에 가면 지금 이 왕피천 뗏목 체험을 또 하고 미역 채취를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FRP로
그 떼배를 4척을 만들었는데요. 이 배가 FRP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20명이 들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왕피천에서 원래부터 교통에 이용되던 그런 수단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 떼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시성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안 어업에 적화된 어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선이기도 하고 이런 어선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면서 지금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왕피천 댐 체험처럼 우리가 이 그 떼배를 둘러싼 그 문화 콘텐츠들을 좀 더 발달해서 해양 관광 산업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 탄탄한 뭐 현장사뿐만 아니고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뭐 떼배 전승 지시라든가 전승 현황을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혜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발표는 뭐 1부, 2부, 3부로 형식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끝나면 토론하고 그 다음 발표 넘어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오창현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또 오창현 선생님도 뭐 발표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지금 문혜진 선생님께 한 4분 정도 줄여줬습니다. 그 뭐 적당히 좀 줄였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창현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울진에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요. 예, 그래서 어제 그 거일리에서 좀 조사도 하고 오늘 아침에 후포리 가서 또 문헌 자료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상태로 발표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해드릴 발표는 사실 제가 좀 연구한 지가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로 지금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아까 문혜진 선생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서해안 어업기술하고 어촌으로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13년도에 이제 동해안 지역을 좀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고성에서 울진 지역까지 조사를 하다가 이제 이 지역의 뭐 어떤 특징을 좀 잡아보자 하다가 그때 이제 떼배가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떼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13년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뭐 이렇게 좀 그 뭐 갯바위 어업이라고 하는 이제 어업에 좀 관심을 계속 두게 돼서 좀 자료들을 모으거나 정리하게 됐는데 오늘 발표는 2018년도에 제가 일본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가감되진 않은 상태로 발표가 되는데요. 내용은 주로 이제 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떼배를 보면서 생각했던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따라가는 형태로 PPT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떼배인데요. 예, 떼배인데 떼배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놀랐는데 192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니시무라 신지라고 하는 일본인 인류학자가 그 발표를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영어로 발표를 했고 그때 주로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떼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떼배에 대한 연구가 뭐 한 10년, 뭐 20년 단위로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이제 80년대 경에 제주도에서 연구가 좀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서 떼배를 만들어서 뭐 그 대마도까지 건너가 보는 뭐 이런 실험도 해보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당시 제주도의 연구는 그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 고대의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와의 관계 속에서 떼배가 존재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살수리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90년대에 들어와서 뭐 지금 맨 밑에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성과였다고 보는데 사카모토라고 하는 후쿠이 현립박물관의 학예사가 이 후쿠이현의 그 떼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굉장히 정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연구 성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붙이자면 제가 2013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 이제 추자도에 이제 떼배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떼배랑 좀 다르죠. 청독부에서 이제 조사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유리연판으로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 뭐 이런 형태로 추자도의 떼배를 조사하게 됩니다. 지금 추자도에는 떼배는 없습니다. 예, 없고
그리고 조사지가 이루어진 데를 보면 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영근해고, 제주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울진근해고, 여기는 강릉, 그 다음에 울릉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대마도하고 후쿠이현에 이제 떼배가 일본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안 나타나서 대마도의 떼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길게 생겨가지고 뭐 유형상으로 보면 한국의 제가 그 추정하는 바로는 남해 지역의 추자도 지역의 떼배하고 유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떼배는 FRP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후쿠이현에서 사용되는 건데, 제가 후쿠이현에 조사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당시 가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 2017년쯤 조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간단하게 좀 인터뷰도 하고 조사도 했었습니다. 뒤에 좀 그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 제기는, 그러면 떼배는 어선의 원형인가? 원래 고대의 원형인가? 혹은 떼배는 고대 한일 교류나 조선 어민의 미발달의 증거인가? 이게 그 주로 80년대, 90년대까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미발달을 논의하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고대 일본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뒤로 한국은 발달을 안 해서 남아있는 하나의 잔존물이다, 이렇게 떼배를 계속 설명해 왔거든요. 90년대까지. 그래서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모아보면 이제 20년대 추자도, 삼척, 그 다음에 거문도, 그 다음에 안인진이라고 해서 강릉 쪽이죠. 삼척인가요? 헷갈립니다만. 근데 이제 한국의 떼배를 그렇게 단일하게 설명할 수 있냐? 근데 보면 이 떼배의 모양이나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90년도에 이제 일본인이 정리한 떼배의 그 형태상의 분류인데, 이걸 봐도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르고요. 보면 남해안에 있는 거는 6.8m, 제주도는 5.3m, 대마도 7.3m, 뭐 거문도 6m.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은 또 3m 내외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엣지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와 이 동해안 지역이 좀 유사하고, 거문도, 제주도 지역이 대마도하고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례를 일단 비교해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릉시에서 한 지역은 떼배를 사용하고 한 지역은 떼배를 안 사용하는데,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 지역 중에서 이 정동진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여기고, 그다음 위에는 그 안인항일 겁니다. 안인진. 그다음 밑에는 신곡항인데, 신곡항은 이번에 어업유산에 파이널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조사했던 그분들이 다 올라와 있어갖고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 군데, 동명해안 정동진 1, 2하고 신곡항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제가 2012년도에 조사를 할 때 동명해안에서는 떼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신곡에서는 전마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덴마라고 부르는 그 소형 연안 어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은 왜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도대체 왜 기법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은 이제 정동진에 사시는 분인데 최재용 어르신인데, 이 떼배는 저한테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민속박물관에 다시 기증해서 갖다 놨는데, 이렇게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동진에서 이제 계속 떼배를 사용하고 있고, 옆에 계신 이분도 떼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신곡리에서는 이렇게 흔히 FRP로 만들어진 전마선, 그 전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전마선을 사용하는데, 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까요? 요거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최재용 씨가 쓰는 거는 도구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경이라고 부르는, 창경바리라고 할 때 수경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위 청소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 신곡리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유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보시면 이제 한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이전에 사용하던 나무배입니다. 이게 이 박노라고 하는 짧은 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수경이 좀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사하게 됐는데, 왜 어떤 마을은 약간 이렇게 다를까? 이게 고민이 됐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어업을 하는 참여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동명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FRP를 버젓이 가지고 있는데, FRP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떼배를 달고 들어가시죠. 떼배를 달고 나가가지고
어업할 때는 미역을 채취할 때는 떼배 옮겨 타서 떼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 추론에 되게 증명해 주시는 좋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떼배로 갈아타서 이렇게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근데 떼배 미역 채취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연소득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미역을 많이 채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좋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를 비교를 해보면 위에는 두 분이 계시죠. 두 분이 있고 한 사람은 한 손에는 미역을 채취하는 낫대를 두고 한 손에는 이제 박노라고 하는 짧은 노를 가지고 이제 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미역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끌어올리는 거를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한 분은 이제 손으로 이거 잡고 하고 있고 그냥 가볍게 끌어올립니다. 물론 이게 수심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알게 된 거는 아까 우리 문혜진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떼배 쪽이 노동 작업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명이 나누는 것보다 혼자 갖는 게 훨씬 더 소득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 떼배를 안 사용하는 게 이상하다. 그전에는 떼배를 왜 사용하냐 물어봤는데 떼배를 왜 안 사용,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그 질문을 전환해 보면 왜 떼배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왜 전마선이 미역업의 미역 채취에 불편한데도 왜 떼배를 사용하지 않는가를 질문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생업 복합의 차이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떼배를 사용하는 마을에서는 그 마을 주민이 미역 채취 외에는 어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역 채취만 하는 마을이고 이쪽 마을에서는 미역 채취도 하는데 연안 자망이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입니다. 따라서 이쪽 마을에서는 배가 두 대가 필요한 거죠, 항상. 그래서 그 마을 조건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모래사장이 넓게 펴져 있어서 어업이 불가능한데 다른 쪽은 어항을 구축했기 때문에 어업이 용이한 마을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을의 다른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업적 조건이 떼배를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두 마을을 비교해 봤는데 좀 마을을 조금 더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국에 여러 군데 떼배가 사용되고 있는데 왜 이 지역에서는 떼배가 사용되는가? 그렇죠? 질문. 왜 한반도 동안에서는 아직도 떼배를 사용하고 있는가? 남쪽에서는 떼배를 안 쓰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대답은 됐죠. 어느 정도. 연안어업을 경업하지 않는 이상 미역 채취에 더 효율적인 떼배를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과거 미역 채취 외에 어선어업은 없었던 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어업 미발달을 얘기할 때처럼 한국이 떼배만 사용하는 어민들만 있었던 거냐? 근데 그 사람들은 보면 떼배만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지? 보시면 여기는 지금 어디냐? 여기 울진입니다. 울진. 울진인데 울진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굉장히 좋은 떼배를 발견했어요. 근데 발견했는데 제가 2017년에 다시 한번 조사하러 갔을 때는 이미 이게 다 사가가지고 못 쓰게 됐고 여기에 종사하시던 어르신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어업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의 재밌는 점은 이 집에서 이제 그 창고를 뒤지다가 알게 됐는데 수경이 두 가지가 나와서 아니 왜 수경이 두 개가 나왔는데 모양이 달라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울진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학계에서는 잘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위에 거는 이제 전마선에 사용하던 수경이고 밑에 거는 이제 떼배 때 이제 사용하는 수경입니다. 수경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원래는 전마선을 사용해서 미역을 채취하다가 더 이상 다른 어업을 안 하게 되면서 미역 채취만 하고 미역 채취가 나름 소득이 높은 편이니까 노동량에 비해서 그리고 미역 채취만 하게 되니까 떼배를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되면서 오히려 전마선 구조선에서 떼배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그 추론이 거의 맞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보시면 여기도 떼배를 사용하지 않죠. 지금 거의 속초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초시는 어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역만 채취하는 어민은 없습니다. 없어서 거의 떼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조사했던 이 지역, 그러니까 강릉 지역을 사례 보면
물론 울진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강릉하고 거의 유사한 어업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겨울철이 되면 가을철이 되면 함경도로 이주를 들어갑니다. 함경도로 이주해서 함경도에서 명태잡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함경도로 이주할 때는 떼배를 타고 가는 거는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고 떼배가 아닌 구조선, 좀 큰 형태의 훨씬 더 큰 어선을 타고 이제 함경도 지역으로 이주해서 여기서 어업을 하고 나서 봄철에 자기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 큰 배는 마을 앞에 묶어놓고 이제 떼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좀 문헌을 읽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해안 지역은 명태어업이 굉장히 중심이었고 명태는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명태어업을 쫓아서 많은 어민들이 이동을 했고 원정어업을 다녔고 그 원정어업과 관련된 구조 속에서 떼배를 설명해야 된다라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전환했습니다. 굳이 왜 떼배를 사용했는가? 그래서 생업 복합의 차이. 그리고 강원도 어민들은 봄철에는 미역을 하고 여름철에는 후리망으로 혹은 광복 이후에는 오징어 잡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떼배를 사용하지 않고 봄에 미역만 채취하는 거고 겨울철에는 이제 명태를 채취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떼배처럼 1인 1선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배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근대어업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동력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중 기술 체계가 굉장히 정교화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선 후기 조세 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헌을 제가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조선시대 때는 배 선박에 선세를 내야 되는데 떼배는 선세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진짜 배를 사용했으면 세금을 냈을 텐데 떼배는 세금 안 내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것도 좋고 또 하나는 타지방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해세법 체계가 가능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다른 일본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경상북도 어민이 함경도 가서 어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어업 그 해세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강원도 울릉도 지역은 미역 채취와 명태어업이 이제 하나의 복합 체계를 이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 지역은 자리돔과 멸치 어선어업과 그 다음 미역 채취라고 하는 복합어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검은도 지역의 경우에는 해조 채취, 해초가 되게 많았는데 해초를 비료로 채취하는 어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복합어업이 발달했고 그 복합 체계 안에서 떼배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울릉도 지역은 또 하나는 아까 그 검은도 사람들이 울릉도 많이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선으로 이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게 하여튼 이 하나의 사람이 움직이는 걸 봐야지 이 기술 하나만 가지고 기술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교훈입니다. 그다음에 한이라고 비교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에는 왜 떼배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본에 도대체 왜 떼배가 없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후쿠이현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여기서 가서도 이렇더라고요. 일본은 그 4월, 5월에는 미역을 낫대로 채취한다. 그래서 여자들 남성은 이소분해라는 거는 이제 그 전마선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 여성은 이까다 떼배를 타고 이제 채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다른 게 한 집에 한 사람만 어업을 나가는 게 아니라 4월, 5월이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데 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배를 구축해야 됩니다. 하나. 그러니까 떼배가 만들기 쉬우니까 여성 어민은 이제 그걸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남자 여자 같이 어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 6월 이후에는 남성이 잠수해서 미역을 채취하고 7월 이후에는 남녀가 잠수해서 전복을 채취하고 이렇게 막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마을에 굉장히 미역 채취나 해초류 채취의 규범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하나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채취한 미역을 한국처럼 이렇게 장갑으로 말리지 않고 그걸 그냥 다 부서뜨리더라고요. 다 부셔가지고 그래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한국하고 이 미역에 대한 상징적 소비라든가 소비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17년에 조사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미역을 길게 하잖아요. 그리고 길게 한 게 양식 미역보다는 훨씬 가격이 높고 가치도 있고 상징적인 장소에 많이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뭐 미역국도 많이 먹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제 드는 게 시즈오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도쿄의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가서 어업 조사를 하다가 다양한 그 그러니까 갯바위에서 자라나는 다양한 해조류와 전복이나 해삼 등을 채취하는 어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떼배나 아니면 전마선에 비해서
이 어구의 종류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발달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특히 뭐 우뭇가사리 채취하는 도구 같은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도 가끔씩 발견되긴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이렇게 해삼이나 이런 거 채취하는 도구도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하다. 왜 한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미역 중심으로 갯바위 어구가 나타나고 일본은 왜 이렇게 다변화돼서 나타나는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질 문화적으로. 그러다가 아오모리현에도 갔는데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세분화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외우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뭐 물론 이렇게 미역을 채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미역을 채취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도구들이 굉장히, 이거는 이제 교토 쪽에 있는 그 도구들인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한국에서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갯바위 어구가 떼배에서 미역 중심으로만 발달하게 됐는가? 저 현장을 들여다 보니까 과거에 미역 외에 나머지 해조류들은 잠깐 이거는 제가 요거는 잠깐만요. 제가 이 언어의 논리적 순서하고 좀 틀리긴 한데, 여기 안인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떼배가 없어졌고 정동진 이리에서도 떼배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안인 지역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어업을 떼배 어업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다 그 좀 멀리 나가서 어업하는 뭐 도루묵 어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연안 어업에 이제 어선 어업을 하게 됐고, 정동진은 아시다시피 관광 어업으로 어민들이 다 전환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미역 채취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에서는 누가 그 미역을 채취하냐면 해녀가 채취합니다. 동해안 해녀가 채취를 하는데, 동해안 해녀의 어구를 보면 이렇게 그 미역 관련된 도구도 있지만 이렇게 미역 외에 다른 전복이나 해삼을 채취하는 도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섭이라고 해서 홍합을 채취하는 도구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채취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해안의 해녀가 언제부터 동해안에 정착했을까라고 본다면 방금 보셨던 해녀도 마찬가지인데 전후 45년 이후에 온 해녀도 많고 또 그 전에 온 해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34년도에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녀, 해남이 이렇게 많아요. 되게 많죠. 한국에는 해녀가 이 당시 34년도에 보면 대부분 다 제주도에만 몰려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엔 해녀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는 해녀 말고 해남도 서해 도서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민속 보고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주요하게 동해안 지역에 있는 해녀들은 주로 언제냐 그 일제시기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녀가 이쪽 지역에 이주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이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1910년대 미역 채취 기술에 대한 논인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보시면 원래 경북 지역을 보시면 나잠이 없습니다. 해녀가 안 나오죠. 해녀가 안 나오고, 이 해녀가 이 전남 지역에는 해녀가 나오는데 당시에 전남은 제주도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동해안 지역에는 해녀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보는 게 좋은데, 그럼 해녀가 이제 그 뒤에 개항 이후 1890년대 이후로 급격히 확산이 되는데, 제주 해녀가 이렇게 많은 지역을 가요. 그래서 뭐 일본의 전역을 다니고 블라디보스토크도 가고 뭐 여러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녀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해녀가 처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정착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해안 지역의 해녀들이 들어왔을 때 채취하고자 했었던 그 대상이 미역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미역 외에 다른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특히 전복, 해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본 군수품으로 사용되는 해조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채취해서 일본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동해안 지역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시간 많이 썼나요, 너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만, 제가 시작한 지 7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미역만을 위해서 어구가 발달했다. 그리고 미역 외에 다른 형태의 해산물의 경우에는 주로 개항 이후에 일본과의 무역을 계기로 해서 해녀가 이동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녀는 왜 한반도로 건너와서 정착할 수 있었는가 질문이죠. 당연히 해녀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지역에서 기존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이 상품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해녀가 이동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 동해안에서는 왜 떼배가 늦게까지 사용했는가?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계속 채취하는 미역하고 지역 주민들이 채취하지 않아 왔었던 해산물이 양분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두 개가 기술적으로 분화했다라는 걸 갖게 되고, 또 상품화의 문제가 생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갯바위의 어업 기술이 분화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비교를 통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가 서로 선호하거나 소비하는 형태의 해산물의 종류가 굉장히 달랐고, 이 종류의 근간에서 각 지역별로 기술이 분화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일제시기에 거치면서 해녀를 개항 이후에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해녀가 들어오면서 다른 일본과의 시장이 통합되면서 다른 형태로 진화했고, 그 진화된 양상의 결과물이 현재의 동해안에 있는 해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생업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업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뭐 민속학을 전공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생존을 생활을 영위해가는 그 논리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헌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그 논리에서 출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보셨다시피 1925년도에 일본인 학자가 한국을 연구할 때처럼 이거 보니까 기술이 굉장히 미발달됐고 되게 저급하다라든가 이렇게 그냥 단정지어서 평가하는 거죠. 혹은 이거는 이렇게 크게 보니까 이건 한국과 일본의 오래된 교류의 흔적일 거다, 이렇게 설명한다든가. 근데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생업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기술을 진화시키고 전개해 왔는가, 이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떼배를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업론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 이제 접근법에서 중요한 점이, 이제 제가 한 가지는, 물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저보다 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동해안 지역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 게, 이게 또 한 가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하시지만 그 대답을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대답 자체가, 저는 이제 이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뭐 강릉도 하고 뭐 울진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러면서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면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재구성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 자체는 오히려 되게 일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떼배를 왜 사용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돈도 없고 뭐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떼배 했지, 이렇게 던져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해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용자가 스스로 자기의 실용 논리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실용 논리라고 하는 거는 계층성하고 지역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도 변천해요. 시대상도 막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 비교 연구, 물질 문화의 비교 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뭐 학술적인 얘기를 해서 뒷부분은 그냥 넘겨드려도 되는데, 뭐 이런 의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창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생업론의 관점에서 본 떼배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떼배의 생업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 두 주제에 대한 토론자를 모시고 발표자 토론자 함께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자와 토론자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같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오선생님하고 김수희님 토론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토론은 각 주제에 대해서 15분씩입니다. 총 30분이 소요되는데, 토론자께서는 토론문이 있으니까 좀 압축적으로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답변을 듣고, 시간이 최소한 5분 정도 남으면 우리 어촌 기자님 많이 나오셨으니까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해가지고 1주제 문해선생에 대한 발제에 대한 토론을 우리 보경대
성영수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 떼배에 대해서 참 그동안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그 우리 문혜진 선생님의 울진 떼배의 전통 지식 및 전성 현황에 대한 그 발제문을 보면서 저도 이제 떼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때까지 근대 수안사를 공부하면서 떼배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이런 사실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근대 수산을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이번에 떼배가 연안어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선박의 일종이었다. 아까 우리 그 뭐 선박세를 안 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래 보면 일단은 그 뗏목보다는 떼배니까 이게 이제 선박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혜진 선생님 본 연구가 향후 친환경 어업에서 굉장히 추구해야 될 것 아닐까. 그리고 울진의 미역 특화 지역으로서 정말 문화적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욱이 직접 이 문혜진 선생님께서 현장을 찾아가서 떼배 제작 그 공정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미역 채취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어촌계 계장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왔다라는 점에서 정말 학술적으로도 기술한 점, 이 점에서도 이 연구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그리고 높은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떼배에 대해서 잠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떼배가 일종의 뗏목의 발전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뗏목은 통나무로 이제 여러 개를 엮어서 처음에 사람의 이동 수단이라든지 그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이동하는 데 썼지만은 떼배는 거기에서 차원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우리의 어업을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떼배 같은 경우에는 동해라든지 남해에서는 이게 아주 활용도가 높았지만은 이 서해안에서는 사실 그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서해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갯벌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활용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대체하는 그 우리 뻘매라고 하거든요. 뻘매로 대체하고 있는 걸 이게 이제 이 업 현장에 따라서 다르구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떼배는 이래 보면 소나무라든지 떡갈나무, 대나무, 구상나무, 삼나무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그 강한 나무로 만드는 게 물에 강한 나무들을 주로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만강 일대에서는 우리 갈대 있잖아요. 갈대를 엮어서도 사용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떼배가 제주식이 있다, 또 내륙식이 있다 이렇게 갈라놓은 것도 그러면 이거는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주도 떼배를 이래 보니까 제주도 떼배는 한라산에서만 자상하는 그 구상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차별화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제주도 떼배는 규모가 조금 크게 만듭니다. 우리 보통 떼배가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우리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았지만은 제주도에는 이거를 좀 크게 하는데 크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떼배를 타고 나가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거기서 이 어로 작업을 할 때 거물을 펼칩니다. 거물을 펼치는 이유가 제주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로돔이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물로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협업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 떼배의 어떤 그 형태가 좀 커져서 제주식, 내륙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들고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물론 동해안 쪽도 약간 파고가 좀 센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암초들도 굉장히 많아요. 암초도 많고 파도도 세고 물은 얕은데 그 여울이라면 이 물이 획 뭐 이렇게 돈다든지 이런 데거든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일반 어선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뗏목이 거기에 좀 안전한 적합한 어떤 어선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이를 보면 제가 TV에서 보니까 떼배가 직접 가서 이제 뭐 어로 활동을 하는 그 모습보다는 해녀분들을 어느 위치에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해녀분들이 거기에서 막 어로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씩 가져온 걸 차곡차곡 채웠다가 어로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해녀분들을 다시 이제 모시고 옵니다. 그런 이동의 수단 뭐 그러한 용도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보면 52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문혜진 교수님이나 오창환 교수님께서 떼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또 한국 수산지를 이래 좀 뭐 전공이라면 뭐 좀 그 하지만은 제가 그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수산지에 있는 떼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한국 수산지에 있는 거는 주로 1910년 이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면 떼배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이거는 1908년도에 나온 책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일본인이 그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대한 수산을 완전히 전수조사를 하면서 한국 수산이라는 책을 만들어낼 때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일본인들이 그 1905년도 이후에 우리 한국 조사 아까 그 문혜진 교수님께서 한국 그 통계 조사를 하는 거하고 이게 같이 날라리 나가는 거거든요. 수산 분야는 각별히 따로 했는데 그 수산 분야를 따로 한 게는 그 당시에 수산 분야의 그 가치가 농산물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산에 대한 여러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보길도에 있는 그 떼배는 허리게는 보이지만 좀 규모가 작고 그 제주도에도 그 당시의 겁니다. 이게 1910년도에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주도에 돌 제방을 쌓았다라고 있는데 그게 또 떼배가 옆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4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우리 그 문혜진 교수님께서 그 제주도에만 그 떼배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국 수산지에 소개되는 게 제주도 떼배만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 요시다 케이치 같은 사람은 사실 자기가 조선 수산개발사를 썼을 때 한국 수산지를 기준으로 해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장으로 직접 가서 한 것보다는 한국 수산지에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만 남아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만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이게까지 이제 제가 뭐 그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 조사를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뭐 이 떼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늘은 문혜진 우리 교수님한테 발표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에 관한 것입니다. 54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그린 전마선입니다. 전마선인데 지금의 우리가 아까 보고 있는 그 전마선하고는 완전히 형태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1906년도에 야스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전마선은 이러한 형태로 그려져 있다. 그 옆에 보면 이 노가 돼 있는데 우리 노젓는 보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래 보면 이 사람이 쓴 글에서는 이게 보트의 일종이다. 구미에서 사용하는 보트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마선이 그럼 이런 형태로 지어졌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이제 1950년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그 아바이 마을 여기 이야기에 좀 들어가니까 50년대에 그 미역을 채취하는 전마선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50년대에 전마선들이 또 경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형태를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전마선하고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1921년도에 우리 그 한국에는 수산시험장이라는 조선총독부 국립기관이 설립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가 우리 한국의 조선 어선을 개량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중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니까 이걸로는 많이 수거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배를 좀 더 크게 하면서 일본형으로 바꿨어요. 이 배가 홀술해서 이게 물속에 잠기는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잠기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 한국 어부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전마선이 사실은 이 전마선이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한국적 용어인가?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일제 강점기에 때 사용을 하던 그걸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지금 전마선 말고도 우리가 고유의 우리 한국적인 용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이선이라는 그건데 사실 저는 가이선이라는 그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이선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안 나왔는데 단지 디지털 울진문화대전에서만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가이선은 경상북도 울진군 죽벽면에 있는 무동력 소형 어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아까 제가 그 발제를 하실 때 보니까 한 사람이 노를 젓고 그 수경 그걸 창경이란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이게 해삼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위선하고 전마선은 조금 그 용도는 틀립니다. 그리고 전마선이 또 그럼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디지털 울진문화대전에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전마선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임금님의 진상품 울진 고포미역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는 전마선이든 가이선이든 미역 채취하고는 전혀 설명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울진의 처음에 방언일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부분하고 또 이제 오동선이 하나는 뭐냐하면 그 오동 자체가 오동나무를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데는 다른 소재를 썼는데 이 울진에서는 굳이 이 그 구술에 하셨던 김천수 목수님께서 오동나무는 되게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왜 오동나무를 써서 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부분은 뭐 발제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마선에 대한 용어 문제와 더불어 가이선과 전마선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는 떼배 오동나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전마선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일본어로 이게 덴마센이라고 하는데 전할 전자에다가 말 맞자 서가지고 전마선이라고 해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인데 그게 이제 통계 자료나 이제 식민지 때 수산지 자료를 보면 조선의 목선인 경우에는 조선 목선이라고 쓰고 일본식 목선은 일본식 목선인데 아마 1920년대부터 일본 어선이 굉장히 조선인들한테 많이 확장이 되면서 그 덴마선이 조선인들한테 많이 확장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일본식 덴마를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어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형태를 보면 그게 꼭 일본식이랑 동일하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 뭐 형태는 변했지만 용어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자료를 보면 동해안에서는 유독 그 일본식 어선의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1920년에서 30년대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거기에 반해서 뭐 남해안에는 뭐 70% 정도 보급률이 있는데 그만큼 한국 목선 형태가 오래도록 남아 있던 지역이 목선이고 그래서 떼배도 그만큼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가이선이라는 거는 그 한경도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아바이 마을에 후리케에서 아바이 마을을 형성하면서 한경도식으로 목선을 만든 걸 가이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경도식 목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동나무인데 그 재료가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 계장님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여쭤보면 오동나무 이외에 다른 걸로 그 떼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지 다음에 제가 계장님들한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오창현 선생님 발제에 대한 김수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김수입니다. 여기 그 어려운 시간 내시고 어촌 계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떼배 어업에 대해서 오창현 선생님은 한일 간의 비교 연구 또 문혜진 선생님은 또 실질적으로 그 현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떼배 어업에 대해서 어업사적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은 그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이 직접 그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떼배 어업은 제가 오늘
그 학술대에서 듣고는 미역어업에 가장 적합한 어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떼배 어업이 현재까지 이 지역 울진 지역에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도 이 울진 지역에 가장 발달된 어업이 미역어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제 독도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 울진 지역과 독도와의 그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면서 1948년에 이제 울진 지역 사람들이 그 독도에 직접 가서 그 동력선이죠. 동력선을 가지고 가서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폭격 사건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뭐 숫자로 보면은 한 30명에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폭격을 받아서 뭐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울진 사람들이 미역에 가지고 있는 애착, 미역을 그 다른 지역과 볼 수 없는 그런 애착이 참 강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역 이 지역의 미역만큼이나 유명한 곳이 또 울산 지역이거든요. 근데 울산 지역에서는 이 떼배어업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만 이 울진 지역에서만 떼배어업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속돼 있는 이유가 뭘까? 단지 이제 미역에 대한 생산 가치가 뛰어나다. 또 이 지역 사람들이 미역어업이 발달했다라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촌 계장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역 떼뱃을 이용한 미역어업은 어업과 다른 형태인데 반농반어라는 형태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보리 기간에 이 쌀이 생산되지 않고 쌀이 떨어진 시기에 미역이 4월 달에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반농반어를 근거지로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미역업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오창현 선생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일본에는 그 다양한 그 뭐라 그럴까 해초류를 그 따는 도구가 발달이 돼 있는데 일본은 제주도 해녀, 우리나라만큼이나 해녀업이 발달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다양한 그 도구가 활용이 돼서 바닷속에 있는 해초류를 그 딴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먹기 위한 게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조류를 채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미역을 먹기 위해서 생산을 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바다에 있는 비료를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해조류를 생산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발전된 그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간이 괜찮으면은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해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해녀들이 왜 동해안에 그 진출을 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국주의 정책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밖에 없었던 제주도 해녀, 그리고 우리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남성들이 있었지만 남성들은 이제 자급자족 형태로 그 먹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갔지만 제주 해녀들은 일본에 판매하기 위한 공산품을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채취를 하고 모든 생산량은 일본 정부가 일괄 매수를 해서 일본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해녀와 해남, 전통적으로 해남과 해녀의 차이는 이 사람들이 노동력인가 아니면 자급자족 형태로 활용을 했는가 이 차이일 겁니다. 아마 이 울진 지역에 있는 남성들도 자급자족 형태로 물속에 들어가서 미역도 따고 홍합도 따고 아마 그런 형태가 있었겠지만 이게 상품화로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게 두 가지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일본의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채취 해조류 종류 등 어떤 점이 다른가의 질문 하나와 해녀의 동해안 진출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련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본도 그 어구가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나는데 그 동해안 지역에 떼배가 발달된 이유는 그 시기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예, 그 요즘 바다가 차가지고 들어가기 일단 어렵고, 따라서 이제 그 떼배를 통해서 위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미역을 채취하는 시기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떼배 어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해녀가 들어와서 채취하는 시기는 이제 그 시기가 아닌 거죠. 예, 그 시기가 아닌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아까 또 일본이요. 일본의 어구의 경우에는 일본도 이제 이제 뭐야, 상품 경제가 발달하니까 내부에서 이제 이 갯바위 어업의 어구가 분화가 되긴 되는데, 이제 좀 그 상품화 과정이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깊이 있게 논문을 쓴 적이 없어서 답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연관성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간략히 답변 고맙습니다. 진행한 상황에서 제가 그 1시 43분이 시작해가지고 1시간 반 주어져가지고 3시 13분까지 정확하게, 근데 한 사회를 잘 봐가지고 10여 분 남았습니다. 그 우리 한 5분 정도 아끼는 의미에서 우리 특히 뭐 생을 직접 종사하셨던 어촌 계장님 많이 나와 계신데, 혹시 우리 계장님도 궁금한 거 있거나 좀 잘못했다 그런 질문사항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아까 그 질문 중에 서경순 그 뭐 교수님이세요? 우리 문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 것 중에 왜 하필이면 꼭 오동나무만 가지고 울진에서 했느냐 해서, 제가 나이는 좀 들어도 오동나무 자체를 우리가 보면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울진은 꼭 오동나무를 사용한 떼배의 원인은, 오동나무는 첫 번째 그 나무 나이트를 하는데, 나이트를 감고 있으면서 안에 2cm에서 3cm, 5cm의 둥근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는 또 건조를 시켜놓으면 아주 가볍고, 그리고 주로 떼배는 울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거진 이 톱질을 안 하고 그 아주 큰 거를 사용을 안 하고 중간 통나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만 가지고 오동나무를 가지고 떼배를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는 54페이지에 전마선 카는 그 일본의 이제 이게 배 같은데, 그죠? 일본의 이거 작은 배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60년대에서는 동해안에 돛단 목선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동력선으로 가지고 안 하고, 주로 우리 동해안 일대, 특히 죽변, 우리 산포리 일대, 진보, 이쪽으로 오산 쪽으로도 목선 적어도 한 2톤, 3톤 돛단배로서 울진에서 우리가 속초까지 명태 잡으러도 한 일주일간 잡으러도 가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60년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목선 다음에 이 작은 배를 가지고 우리 울진 지역은 뗏마라고 불렸거든요. 뗏마. 그래서 아마 전마선 이 일본 쪽에서 뗏마선 시합도 하고 이래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울진도 이런 뗏마의 경기를 했는 뭐 기억도 조금 우리가 이제 남쪽에는 좀 있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작은 이거 전마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목선 다음에 요 보통 우리가 뗏마를 하면은 0.3톤 배의 이제 무게와 우리가 정확하게 어선의 그 크기를 말할 때 0.3톤이다, 0.5톤이다 하는데, 보통 뗏마선은 0.8, 1톤 미만입니다. 0.5, 0.3 뗏마 아주 작은 배 혼자서 노져올 수 있는 거. 아마 저는 그걸 이 전마선을 가지고 뗏마라고 우리가 동해안에서 불렀던 그런 얘기가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선생님들 뭐 궁금한거나 좀 다르다고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준우 선생님.
질문은 한 분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이제 덴마 용어 문제가 나와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제 그 뭐야 울진 지역에서 이제 흔히 이제 주민들께서는 흔히 이제 덴마 뭐 구미라고 이렇게 뭐 부르시고 이제 전마선이라는 말은 잘 또 안 쓰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용어를 어쨌든 발전시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마선, 뭐 덴마, 구미 이렇게 부르시는데 기록을 할 때 이제 뭐라고 했는가 이제 살펴보니까 습곽선이라 그래가지고 줄 습자에 미역곽자 배선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미역을 줍는 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록된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 말로 이제 뭐 전환해가지고 그게 사용된 예는 잘 발견할 수가 없고 대신 이제 기록에서는 습곽선이라고 이렇게 사용된 예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시간도 있으면 여러 의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진행에서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제자와 두 분 토론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2부 사회를 맡은 우리 송기태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